키노트 스피치 첫 번째 순서로 윤민현 한국해사포럼 회장님께서 해운 분야 ESG에 대한 내용을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각 발표당 배정된 시간은 15분 전후입니다. 시간을 잘 확인하여 주시고요. 발표 화면 준비되는 대로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민현입니다. 한종길 교수님이 5분 초까지는 봐주신다고 그래서 가급 안 넘기려고 하는데 혹시 경계점에 오면은 우리 손 교수님 좀 신호를 보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ESG에 대한 건 설명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타 산업의 ESG하고 해운의 ESG는 근본적으로 궤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해운과 ESG라는 게 어떻게 다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서 할게요. 우선 왜 ESG인가 하는 이야기는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지구가 그동안 5차례 대멸종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멸종을 한 게 6,500만 년인데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룡 대멸종시 그 당시에 대기 온도가 지금보다도 5도가 높았습니다. 4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대기 온도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4도가 되면은 굉장히 위험해지는데 3.5도가 되면은 생태계가 파괴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꾸 이야기를 하면은 생태계 파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저항력이 약한 인간부터가 파괴된다.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지금부터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은 금세계 중에 아까 50년이라고 그랬는데 금세계 중에 5도가 상승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은 시간 여유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보통 CO2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연에서 발생하는 CO2는 그렇게 해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석유, 가스, 석탄에서 나오는 소위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CO2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일단 배출이 되면은 대기에서 5년 내지 200년을 지속하기 때문에 온난화의 바로 주범이 된다. 그럼 지금 현재 온난화의 목표는 뭐냐? 아직 하나 제가 말씀드릴 거는 ESG 특히 해운에 관련된 거는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갑론을박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오고 있을 뿐이지 정해진 게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감축 목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2008년 대비 50%를 줄이자 하는 굉장히 완만한 목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배출가스를 배출을 하더라도 대기로 나가기 전에 이거를 정화시켜서 제로화를 시키자. 소위 이야기를 하면은 탄소 중립이라고도 하고 또는 네트 제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배출가스 자체를 정화해서 제로로 만들 게 아니라 배출가스를 발생하는 연료 자체를 아예 사용치 못하게 하자. 바꾸고 이야기하면 근본적으로 원인 제거를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엄청난 대가가 따릅니다. 해운계가
가장 문제시 삼고 있는 거가 소위 이야기하면 해운계를 좌우하는 고객 내지는 협력사의 문제입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 그린 파이낸싱, 그린 차타, 그린 인슈어런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린 파이낸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ESG 평가를 해가지고 어느 수준 이하가 되지 않으면 금융을 제공하지 않겠다. 그린 차타라고 하는 것은 평가 수준이 어느 수준 이하인 선박은 사용을 하지 않겠다. 그린 인슈어런스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보험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부하겠다. 바꾸고 이야기를 하면 이 세 가지가 해운계를 압박하고 있는 규제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바꾸고 이야기를 하면 저거가 지금 내년부터 이미 시행할 거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운계의 현안으로는 어떤 규제, 정부의 어떤 압박보다는 소위 이야기하는 스테이크홀더 내지는 이해관계자들의 압박이 절대적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걸 요구를 하고 있느냐? 금융이나 무역업계나 보험업계나 물론 이 부분은 앞으로 타 산업 분야로 점차 확대될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포세이돈 프린시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요구에 대해서 해운계는 2050년까지 반드시 네트 제로를 달성을 해야 된다. 화주들은 2040년까지 네트 제로 선박만 사용을 하겠다. 금융권은 금년부터 사실상 검토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은행이 저 국제 선박 금융, 대형 금융 은행 등 간에 결성한 소위 포세이돈 프린시펄에 한국 금융은 유감스럽게도 하나도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일본은 가입을 했고 중국도 최근에 버티다가 가입을 하겠다는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그보다 더 땡겨서 2030년부터는 글로벌 선단의 5% 정도는 예를 들어서 10만 척이라고 그러면은 거기에 5천 척 정도는 네트 제로 선박이 나와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위 해운계를 좌우하고 있는 게 뭐냐? 소위 ESG 평가입니다. ESG 평가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지금 현재 평가 기관의 문제가 있습니다. 평가 기관이 지금 비공식적으로 한 6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액티브한 소위 프레미넌트 플레이어라고 하는 게 140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유명한 데가 유명이라고 하면 국제적으로 레퓨테이션 내지 신뢰를 갖고 있는 게 MSCI, 서스테이널리틱, 그 다음에 블룸버그 ESG 데이터 서비스 3대 서비스입니다. 바꾸어 이야기를 하면은 국제적으로 신뢰 내지는 공인력을 인정받지 못하면은 그 평가기관은 아까 이야기했던 글로벌 화주 금융 보험업계가 인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ESG 평가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여기서 해운계가 상당히 신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ESG는 문자 그대로 환경, 사회적인 책임, 거버넌스입니다. 그럼 ESG 중에 평가에 뭐가 지금 가장 중요하냐? 환경을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S하고 G입니다. S하고 G가 53%입니다. 그 다음에 탈탄소화라는 게 45%다. 그러면 S와 G가 왜 중요한가? 저거는 소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오너십 리스크 내지는 리더십 리스크라는 거하고 직결됩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애플하고 요즘 한참 말썽이 많은 앨런 머스크, 테슬라의 이야기를 합니다. 테슬라 경우에는 오너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얼마 전에 여러 가지 말썽해서 일주일에 주가가 한 7% 정도 떨어질 정도. 일부 ESG 평가기관은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를 평가기관에서 제외할 정도예요. 그건 치명적인 결과다. 그럼 바꿔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왜 S와 G냐? 탈탄소화를 여러 가지 카드를 내놓고 있지만 그걸 픽업을 해서 추진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오나 바로 리더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평가 등급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하나 우리 해운계가 특히 한국 해운계가 주의해야 될 게 상대 평가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어때 절대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국제 해운의 스탠다드를 놓고 봤을 때 한국의 A 기업은 상대적인 평가를 했을 때 어느 수준이냐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은 평가가 낮게 나온다. 여기에 평가 등급은 기관마다 다 다르지만 크게 우리가 편의상 수, 우, 미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excellent, good, average, poor가 있습니다. good 이상은 보면은 모범적이고 환경 분야에 낮은 수위의 부정적 요소가 있다. 그 다음에 poor는 뭐냐? 모범적인 활동이 전무하다. 환경과 노사, 거버넌스 구조가 열악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해운 기업이 굿 이상에 속할 회사가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한번 냉정히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참고로 이야기를 하면 이 소위 그린 테크놀로지가 대체 에너지라는 것은 사실상 한국 해운계가 이러쿵저러쿵 할 사항이 못 됩니다. 저건 어떤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의해서 국제적인 기술 수준에 의해서 대체 에너지가 개발이 되고 대체 에너지가 시험이 된다. 한국이 주도할 여건이 아니다. 그렇지만 S와 G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너의 리더의 어떤 상황 판단 내지는 인식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다. 그러면 현재 탈탄소화를 주도하고 있는 게 누구냐? EU입니다. 가장 강력한 게 EU입니다. EU는 금년 6월, 7월 달에 EU에서 굉장히 중대한 결정들을 할 겁니다. 그 결정이 전 세계 해운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하나 우리가 해운계가 어떤 면에서는 좀 어려움이라고 하면은 선박이라는 건 한번 건조를 하면은 25년 사용을 해야 되는 물리적인 수명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에너지를 선택을 해서 선박을 건조를 하고 설계를 하게 되면은 그 배는 25년을 써야 된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투자 결정이다. 또 하나는 여러 산업 중에 다른 산업은 나름대로 어떤 면에서는 구분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해운 산업은 거의 단독 규제 대상입니다. 지금 현재 IMO가 지금 하고 있는 목표는 공식적으로는 아까 세 가지 목표 중에 2050년까지 마이너스 50%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섭씨 3, 4도 대기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타겟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 세계로부터 굉장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IMO의 지금 현재 지배 어떤 톱 매니지먼트에 리더십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 무슨 이야기냐? 해운이 그래 가지고는 전 세계에 지금 온난화 예방하고 굉장히 뒤떨어진다. 맞지 않다. 바꾸어 이야기라면은 유럽의 선사들은 그걸 기정사실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이던 그리스 선사들도 최근에 입장을 바꿔서 탈탄소화가 해운회사의 존립 여부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이야기라면 IMO도 사실상 내년에는 100% 감축으로 바꾸겠다 하는 것을 비공식으로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체 에너지, 아까 제가 이 에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선택이 없다. 우리가 할 역할이 별로 없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미 대체 에너지는 거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드러났느냐? LNG, 그 다음에 암모니아, 그 다음에 메탄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 가지 어느 것도 지금 국제적인 기준에서 요구하는 그 요구를 맞출 만한 그런 강점만 갖고 있는 건 아니다. 다 단점을 가지고 있다. LNG만 하더라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기존 화석연료 우리가 이야기하는 FO보다도 20%를 감축을 할 뿐이지 여전히 80%가 나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사들이 지금 현재 메탄올, 암모니아로 바로 가려는 선사가 있고 과도기로 LNG를 채택을 해서 과도기를 거치려는 선사들이 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선사들의 대개 반응을 보면 어떻게 하느냐.
MSC, CMS, CGM, 하파글로이드 이거 전부 유럽 선사들입니다. 여기는 과도기 불가피하다. LNG 선박을 사실상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장 이 방면에서 적극적인 머스크는 과도기를 거칠 여유가 없다. 메탄올로 바로 직행을 하겠다. 이게 상당히 지금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라면 만일에 메탄올의 강점이 설득력을 얻게 되면 다른 선사들도 메탄올로 관심을 바꿀 수밖에 없다. 회장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해운거래 봐서는 가장 어려움이 뭐냐, 딜레마가 해운회사는 대체에너지를 생산하는 데가 아닙니다. 대체에너지는 누군가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데 만들어줄 사람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필요량이 얼마 정도다 해야 우리가 거기에 경제성을 따라서 할 거 아니냐, 이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외부에서는, 정치권에서는 그런 거 따질 시간 여유가 없다. 바로 나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현재 한 2분 초월하겠습니다. 한동안 싼 연료를 쓰는 선박이 있을 거고 비싼 연료를 쓰는 소위 대체를 쓰는 연료가 있을 겁니다. 그 가격 차이가 현재 유가 기준으로 하면 톤당 700불에서 2,400불까지 차이가 납니다. 바꿔 이야기라면 700불 연료를 쓰면서 배출가스를 많이 뿜는 회사는 제재를 하겠다. 어떻게 하느냐? 소위 이야기라면 탄소세 내지는 탄소 가격이라는 걸 부과하겠다. 그러면 저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로 이렇게 예상이 되느냐? 대개 톤당 200불 정도를 부과를 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200만 톤을 쓰는 회사다. 그러면은 거기에 200불씩을 곱하면 그 금액이 추가 부담이 된다. 여기에 지금 일정이, 지금 머스크는 2040년까지 네트 제로를 하겠다, 2050년까지 하겠다 하는 유럽 일부 선사, 코스코는 2060년까지 하겠다, 이런 선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소위 그린 쇼핑 코리도라는 겁니다. 실험을 하자. 특정 항로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메탄올은 메탄올, 암모니아를 써가지고 한번 그 용도를 한번 실험을 해보자. 여기에 지금 컨테이너 항로 경우에는 국회 또는 벌크 항로 경우에는 우리나라 선사도 많이 개입되어 있는 호주, 중국 간 소위 철광석 항로, 그 다음에 최근에는 동남아 항로에서 소위 실크 얼라이언스라는 게 생겼습니다. 해운업계로 봐서는 가장 고민이 적어도 저 과도기가 앞으로 5년에서 10년은 갈 걸로 보고 있는데 선박을 당장 대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선박을 어떻게 건조를 해야 될지 대안이 없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최근 발주 실태에는 과거 소위 화석연료만 의존하는 선박 발주는 사라졌습니다. 대체 연료로 지금 발주를 해 나가고 있는데 애매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스판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 소위 토네지 프로바이더 경우에는 세 가지 형태를 다 섞어서 발주를 하고 있다. 또 하나 우리가 해운계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컨테이너 선사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얼라이언스가 불가피하고 모선, 피다선 연결이 불가피합니다. 앞으로는 ESG 평가 점수가 얼라이언스의 가입 조건, 피다선의 협력 조건이 될 가능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역 장벽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선박 금융 문제입니다. 전 세계 어느 선박이고 간에 금융으로부터 자유로운 선박은 없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대형 글로벌 선박 금융은행들이 시중에서 다 철수를 했습니다. 바꿔 이야기라면 해운 자체를 보기를 굉장히 리스키하고 변덕이 많은 산업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앞으로 이런 탈탄소화 문제까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원을 금융이 하겠느냐 안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제공되어 있는 금융도 조기 상환을 요구를 할 것이고 S&P 시장에서 선박 금융은 자제를 하겠다. 결국 그렇게 되면 해운회사의 선박 발주 대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또 하나는 기후위기 소송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급증을 하고 있는 소송이
소송 상대 피고는 쉽게 이야기하면 정부, 지자체, 대기업이고 원고는 환경단체 내지는 시민단체입니다. 문제는 소송 건수들마다 원고가 대부분 승소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판사나 검사나 소위 배심원단들이 공통으로 하는 이야기는 탈탄소화 정책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따질 이유가 없다. 그거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문제는 이 속가가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2021년도에 38건의 소송이 있었다. 우리나라에도 저는 로펌들이 ESG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라고 보는데 한국도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포텐셜 마케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지금 화면이 사라졌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면 우리 해운계도 정부가 정책적으로 크게 한 3가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은 우선은 자, 한국 해운계가 정책을 글로벌 정책을 주도할 것인가 아니면 따라갈 것인가. 주도한다고 하려면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방향을 잘못 잡다 보면 오히려 시간 낭비를 혼선을 하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체 에너지에 관한 부분은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우리 해운계가 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항공 내의 문제, 그래서 가장 가까운 터미널의 문제, 항 내에 예를 들어 타그보트 문제, 그 다음에 한 단계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연안항로까지의 ESG 문제는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외항 해운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호주, 중국의 철광석 항로의 그린 코리도, 소위 시험 항로 운영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또 하나 동남아 항로에 생기고 있는 실크 얼라이언스라는 것도 저는 한국 해운계가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거기에 참여한 선사들이 화주들이 있고 선사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이 따르게 된다. 참여한 선사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호주의 리오틴토 예를 들어서 포테스크 같은 대형 철광석 회사들이 선적의 우선권을 줄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우리 해운 정책 자체가 ESG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다양한 의견들이 다양한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한국 해운계가 전체적으로 ESG에 관한 서방이 가장 앞서 있고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이 앞서 있고 한국 해운계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좀 스피드가 완만하다. 우리 해운계만 하더라도 상장법인 8개 중에 4개가 겨우 ESG 초기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중소선사는 ESG에 대한 얘기가 그게 그렇게 급한 사항이냐. 아까 우리 지금 김영무 부회장께서 굉장히 당면한 급한 사항이다 하고 있는데 국내 선사들 중에 그렇지 인식이 거기에 따르지 못한 부분도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앞으로 중요한 거는 해운계한테 왜 ESG가 왜 우리가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거를 확산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문제는 나중에 질문이 있으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